안녕하세요. 5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시는 3차시 피드백 먼저 과제 피드백 하도록 하겠는데요. 3차시는 AI의 다양한 기능 아이디어를 내는 과제였고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은 제가 그 학생 기록부에 학생 생활 기록부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젤리로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 젤리로 그 로봇의 표면을 만들면 신체 접촉을 할때 영아기 아이에게는 애착을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론의 필수 요소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실제로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학교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종이 치고 있습니다. 아주 현장감 넘치는 그런 기네요. 이렇게 수업 종이 길다. 정말 수업 시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두 번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사진처럼 되게 많은 분들을 적어놨어요. 보이시죠? 지금 이름은 제가 자로 지웠지만 보시면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 다 적어놨고 이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소리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로 로봇의 배터리를 충전하겠다. 그러면 계속 충전이 되니까 전원이 꺼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거다. 영아기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의 울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문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거를 오히려 강점, 자원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소리 에너지가 진짜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을까? 좀 알아봤거든요. 보시면 2014년에 그래핀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소리를 전기로 그 전환하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지금 2020년 4월 2일, 굉장히 최근이죠. 이때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생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 습도 이런 것까지 모두 에너지로 바꿔서 이걸 인체에 삽입을 해서 예를 들어 인공장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늘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그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나중에 대학을 이쪽으로 간다면 신소재공학부 같은 곳으로 간다면 당연히 진로 발달 사항에 이런 부분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도 확실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로 하는 과제 같지만 이런 과제를 의미를 찾아내고 더 발전시키면 진로로도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갈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고 최대한 그때그때 제가 과제 확인하고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성균관대학교 김상호 교수님 찾으시면 이분 연구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이 기사를 찾아서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AI가 똑같은 유형의 로봇을 2대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연동을 시킬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장나면 이 아이가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지속성도 물론이고 일관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심장박동 소리를 통해서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철수야, 철수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일관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도 되게 생각 못했던 건데 오류 발생 시에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리나 아니면 또는 그 AI 오디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물어보면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시리 또 저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죠. 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는 시리가 실수할 수 있거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못할 거예요. 또는 이렇게 오작동이 났을 경우에 굉장히 더 깜짝 놀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류를 아예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해 준 것도 정말 이 학생도 깊이 생각하고 과제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이 드는 기능도 굉장히 기발하죠. 우리 엄마가 늙지 않아, 우리 아빠가 늙지 않아, 우리 할머니가 늙지 않아.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건데 이건 관찰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관성 말고 애착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전도체로 제작하고 싶다. 초전도체는 이런 부분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기술 시간에도 조금 배웁니다. 자, 그리고 오토매틱 기능 같은 경우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시계에 많이 나오는 건데 움직임을 통해서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건데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전원이 꺼지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할 거다. 이런 아이디어 현실 가능한 내용이죠. 물론 뭐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미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생각했습니다. 자, 지속성, 일관성 다음에 신체 접촉 기능. 신체 접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뭐가 있었냐면 양모 소재로 만들어진 캥거루 주머니 같은 걸 로봇 배에 붙일 거래요. 자기장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아기가 그 안에서 쉬는 거죠. 혹시 캥거루 케어라는 그 요즘 핫한 그런 기사를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학생은 실제로 이렇게 캥거루 케어라고 엄마가 아이 품에 안겨 있으면 훨씬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이라던가 아니면 저항한다던가 그런 반응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촉감놀이를 해준대요. 아, 이 친구는 동생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되게 이런 부분에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촉감놀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인데 뭐 전분을 가지고 쪼물딱거리거나 애기들은 뭐 한 살 이전은 장난감이라는 게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촉감을 많이 자극시키는 게 좋아서 촉감놀이를 해주시면 아이 인지 발달이나 정서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해줄 거다. 하루에 10번 이상 마사지. 이건 저도 갖고 싶네요. 자, 그리고 터지지 않는 풍선으로 만들고 겉은 털로 이렇게 쌀 거다. 이런 아이디어 좋았고요. 팔베개 기능도 아이 입장에선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은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좋은 아빠일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배려심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외에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아이의 성장을 영상 및 사진으로 기록할 거래요. 그 로봇 눈이나 뭐 그런데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그리고 흔들 의자로 변해서 재우거나 아니면 미끄럼틀로 변해서 놀아주는 것도 있었고 허리를 굽히면 미끄럼틀로 변신. 너무 재밌겠다, 그쵸? 그리고 사랑의 기능이 필요하대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유사하면 아이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아이 웃음소리와 유사하게 그 로봇의 소리를 낼 거고 부모님의 외형과 유사하게 외형을 만들 거다. 그리고 사람 같은 눈을 장착할 거다. 네, 눈을 보면서 좀 아이가 더 그 애착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보디가드 기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는 오히려 그 주 양육자보다 로봇이어야만 가능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분유 보관함, 음식 보관함도 로봇이어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기능, 그쵸, 맞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말을 걸면 좋다고 하죠. 이거 뭐야? 뭐, 지금 기분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이들도 나한테 관심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해줬어요. 자, 그런데 다른 의미로 수행평가가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3가지 설명하라고 제가 과제를 제시했는데 하나만 썼거나 아니면 좀 앞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썼거나 이런 경우들은 나중에 수행평가 보실 때 많이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약 입학하고 나서 이거를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계약 때 만든 과제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그때 막 부랴부랴 그 밀린 눈높이 숙제하듯이 해야 되겠죠. 물린 일기 쓰기 하듯이.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써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쓰면 생기부에 많이 작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과제를 적어두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 과제 충실하게 해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4차시 피드백도 할게요. 4차시 피드백은 느낀 점과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좀 뿌듯했고요. 특히 막 뭐 효자가 되어야겠다, 뭐 부모님께 감사하다, 할머니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낀 점들도 많이 주셨어요. 뭐 안정애착이 안 우는 게 좋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회피애착일 수도 있구나. 그쵸? 그리고 내가 아빠가 되었을 때 잘해줄지 걱정이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우리 기억 속엔 없지만 지금 영아기 시기가 엄청 중요한 시기구나. 또는 아빠가 더 많이 늙으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있는데 맞아요. 자, 주 양육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 아빠 아니면 엄마가 애착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입니다. 그쵸? 누구나 아이에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신체 접촉을 잘 해주는 사람은 주 양육자인 애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없애졌으면 좋겠고, EBS 영상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 연구로 알아보는 애착이론, 거기서도 계속 엄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모님이었는데 그래도 잘 자란 것 같다, 이런 그 댓글이 많은데, 맞벌이 부모님이라 애착 형성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지속성이랑 일관성은요, 절대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애착 형성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아이를 만약에 퇴근하고 나서 6시부터 10시까지 잘 봐줬다. 그럼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게 충족되는 거예요. 신체적 접촉도 충족됩니다.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이가 뭐라든지 24시간 같이는 있는데 반응을 안 한다면 오히려 애착 형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맞벌이 부모님도 애착 형성을 잘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개별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 질문들은 제가 답변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댓글 검색하시면 되는데, 컨트롤이랑 F 같이 누르면 검색 기능이 떠요. 요 위쪽에 그 커서가 뜨거든요. 그 커서에 자기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누구야, 그 질문 좋았어,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럴 수 있단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댓글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제 오픈 카톡, 개인 카톡 방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이 애착 형성을 하기에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반박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7년에 어머니 관련 변이에 따른 영아 애착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연구했냐면, 애착이 잘 형성되려면 어머니 관련해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아이의 애착이 잘 형성될까라는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혜영 씨, 권민규 씨가 만든 논문이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취업 유무는 상관이 없대요. 어머니가 취업을 했든 안 했든 애착이랑 관련이 없더라. 그리고 결혼 만족도도 알아봤대요. 근데 결혼 만족도가 높든 안 높든 애착 형성에는 높은 사람도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냐면 배우자 지지도. 어머니의 배우자라면 남편이죠. 남편이 얼마나 지지하냐에 따라 잘 지지하면 애착 정도가 높고 안정 애착이 되고, 그리고 지지하지 않으면 불안정 애착이 될 확률이 크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아빠 육아휴직을 굉장히 많이 권장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필수고요. 몇몇 기업들은 아빠가 꼭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아빠 육아휴직을 1년을 필수로 하지 않으면, 또는 6개월, 그 직업군마다 좀 다르지만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끊겨요. 양육수당비가 끊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육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배우자 지지도가 높아져서 아이들의 애착도 많아지겠죠. 제가 알기로는 17개월 육아휴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가 일을 하면 1세 이후부터는 아동 인지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 어떤 연구도 제가 있었냐면, 불규칙적으로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있다가 규칙적으로만 어머니가 오면 그 아이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돼서 오히려 안정애착이 더 잘 된다. 불규칙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지는 아이보다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서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됐나 봐, 이런 걱정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질문 가져왔어요. 한번 형성된 애착은 성장하면서 다르게 변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아동기나 유아기 시기에는 어렵고요.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추론적 사고가 가능해요. 추론적 사고라고 함은 추상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유추하고 끌어내서 가져오는 사고인데요.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나한테 웃어줬어? 그러면 저 친구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네? 아니면 저 친구가 이유 없이 웃었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또는 나는 이 친구를 믿을 수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친구관계 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과 신뢰감을 가지면서 재정비를 한다면 불안정 애착도 안정 애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정 애착이 불안정 애착이 되지는 않아요. 큰 트라우마가 없는 한은 자아의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아가 기본적으로 안정애착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심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애정결핍 아니죠. 그쵸? 누구나 사람은 관심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심한 불안정 애착은 애착장애 판단을 받아요. 5살 때. 심한 불안정 애착이 뭐냐면 사람이랑 눈을 잘 안 마주친다던가, 아니면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매달린다던가 이런 경우는 애착장애 판단을 받고, 이런 경우는 영양결핍이라던가 아니면 심한 면역력 저하라던가 이런 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이런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고아가 된 아이들 중에서 제대로 된 보육기관이 없었던 그런 시기에는 이런 아이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요, 애정결핍이 아니라 상상적 관중이라서 관심을 받길 원해요. 누구나 나를 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되게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관심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면 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성인이 되면 될수록 이런 그 관심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게 했대요. 이것도 우리 4차 시 때 질문한 건데요. 불안정 애착인 것 같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을 해줬는데 불안정 애착 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유아기의 그 해답이 나옵니다. 유아기 때는요,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게 되면 당연히 분노 조절 장애라던가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교과서 볼게요. 자, 교과서 36쪽 봅니다. 36쪽 보면 유아기가 나와요. 영아기를 지나서 만 2살, 한국 나이 3살,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유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아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젖먹이 유자를 써가지고 젖먹이를 유아라고도 하고요. 또는 어린아이 유, 유치원 할 때 유예요. 그래서 그 유자를 씁니다. 젖먹이 유자를 쓰는 경우는 그 2살 이전까지를 유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 유자를 쓰는 경우는 지금 말하는 만 2살부터 6살 때까지 유치원 할 때 그 유아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기 때는 드디어 뭘 하게 되냐면 기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먹는 거 스스로 먹어요. 먹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 잘 씹어서 소화시켜요. 그리고 대소변도 잘 가려서 기저귀 뗍니다. 그리고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유모차 타거나 안겨 다니거나 했죠.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 때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된다고 했죠.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과서 37조 밑줄 칩니다. 민주적인 양육 태도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아이가 그 주인으로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 같은데요. 페이지 19페이지로 이동할게요. 어떤 부모입니까? 자, 페이지 19페이지 미국의 심리학자 하단에 바움랜드는 보시면 부모의 부모 유형을 양육 태도가 애정과 나와 있어요. 통제의 그래서 그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에 허용적인 따라서 부모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모 유형. 그래서 오늘 과제는 내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테스트가 좀 여러분이 보실 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답이 막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별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민주적인 부모구나, 이렇게 대처하면 방임적인 부모거나 아니면 이계적인 부모, 무조건 다 된다고 하는 부모일 수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용도로 한번 과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게시판 보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고요. 양식에 맞춰서 꼭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는 중간고사를 봐요, 그쵸? 중간고사는 제가 시험 대비용 프린트를 제공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프린트는 지금 중간중간 공지사항이 게시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미리 하실 분들은 공지사항에 있는 게시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마치겠습니다.